자, 이번 주에는 제7강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이제 분량이 많아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서 2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푸집하고 그 다음에 철근 공사에 대해서 주로 학습을 할 거예요. 일단 하기 전에, 자, 시설물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시설물의 구조. 시설물의 구조는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느냐. 먼저 시설물의 구조는 시설물의 부분이나 요소 전체가 짜인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건물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도 있을 수가 있고, 터널도 있을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구조가 어떤 거냐. 뭘로 구조되어 있냐. 이런 걸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라고 그러죠. 구조. 이런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재료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목구조, 나무로 된 구조죠. 이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그 주택 같은 게 목조주택, 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목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량도 옛날에 나무로 이제 이렇게 또 만든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 목구조는 이제 나무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겠죠. 강도가 좀 약하니까 나무가. 그 다음에 이제 조적식 구조가 있어요. 조적식 구조. 조적이 뭐냐? 조적은 이제 우리가 벽돌을 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벽돌로 쌓아서 만든 그런 구조. 일반적으로 이제 조그만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적식 구조가 되고,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유럽에 무슨 아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교량도 만들고 성당도 만들고 그랬죠. 그런 것들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나오기 전에 좀 전에 이런 그런 조적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이제 설치했죠. 이런 걸 우리가 조적식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석구조는 돌로 만든 구조고, 벽돌 대신 돌로 만든 구조고, 그 대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이런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죠. 터널, 교량, 댐,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 철제, 아이빔이라든가 H빔, 이런 걸로, 만든 이런 구조. 이것도 이제 높은 빌딩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량, 성수대교, 그 다음에 또 성산대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철골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철골 구조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제 그 대신 철골 구조는 이제 열이라든가 불에 약하고 그다음에 녹이 이제 쓰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만큼은 사용을 안 하죠. 또 가격도 좀 비싸고.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철골하고 철근 콘크리트하고 합해서 한 구조를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기둥 속에 철골을 넣고 아니면 그다음에 보호에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하고 합성해서 이렇게 된 구조를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고층 건물들에서 철골 구조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많이 채택을 하죠. 이제 철골 구조는 우리가 이제 가구식 구조라고 하고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철골 구조의 그 가구식 구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하고 합성해서 이렇게 예, 예, 많이 해요. 자, 그러면 가구식 구조하고 일체식 구조를 내가 얘기했는데, 그럼 요건 어떤 거냐? 뭐 옆에 보면 구성에 의한 분류해서 우리가 가구식 구조, 일체식 구조 이렇게 해놨어요. 가구식 구조는 그 우리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가구, 목재 가구 있죠. 목재 가구처럼 이렇게 짜 맞춘 거를 우리가 가구식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접합 부위가 있는 거죠. 나무로 이렇게 지면 나무와 나무가 접합하는 접합 부위가 있죠. 그 접합 부위는 아무래도 뭐 그 부분은 그 약하겠죠. 접합 부위는 철골도 마찬가지고 그 공장에서 나온 철골과 철골 간의 그 접합 부분, 뭐 용접을 하든 뭐 볼트를 접합하든 이렇게 접합 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좀 아무래도 일체식 구조보다는 약하게 돼요. 근데 밑에 이제 일체식 구조가 있죠. 일체식 구조는 아주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는 기둥하고 슬라브 이런 것들이 전부 일체식으로 이렇게 돼요. 일체식으로 되어 있죠. 콘크리트로 이렇게 콘크리트가 굳어서. 근데 철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구식 구조가 뭔지 일체식 구조가 뭔지 이런 것들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어떤 구조다? 철근이 인장력을 담당하고 콘크리트가 압축 응력을 담당하는 이런 그 구조예요. 그래서 아주 내구성이라는 오래 견디는 힘을 내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아주 철근 콘크리트는 뭐 50년, 100년 이상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이제 내화성. 이거는 불이 나도 콘크리트가 그렇게 타거나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내화성도 아주 우수해요. 그래서 아주 그 강도도 좋고 그 내화성이 아주 우수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그래서 현재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시설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만드는 공사가 이제 거푸집 공사가 있고 철근 공사가 있고 콘크리트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푸집 공사하고 철근 공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거푸집 공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거푸집은 뭐냐? 거푸집은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틀을 이제 만드는데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라는 거는 물하고 시멘트하고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섞어 놓은 게 이제 콘크리트죠. 요게 이제 그 시멘트의 수화 작용으로 인해서 요게 이제 굳은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있는 콘크리트고요. 그래서 요 콘크리트가 응결경화하여 소요 강도를 얻기까지, 소요 강도라는 거는 이제 설계 강도를 얘기해요. 얻기까지 콘크리트를 일정한 형상과 치수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콘크리트가 경화되는 데 필요한 수분의 노출도 방지하여 외기의 영향으로부터 방어하는 가설물이다. 거푸집은. 거푸집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콘크리트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를 그 통에 담아서 이런 형태로 굳히기 위해서 만드는 틀을 우리가 거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설 분야에서는 이제 거푸집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샘물을 예를 들어서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샘물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떤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석고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틀을 만들다. 그것도 거푸집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거푸집의 의미는 그런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동바리는 뭐냐? 동바리, 거푸집은 그런 거고. 동바리는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건물에 슬라브, 바닥판이죠. 바닥판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저 천정이 이렇게, 천정이라든가 이게. 그럼 그 콘크리트를 그렇게 떠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푸집을 그렇게 띄워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를 받쳐줘야 되겠죠. 그 밑에 받쳐주는 그, 그 자재, 이거를 우리가 동발이라고 그래요. 슬라브라든가 뭐 이렇게 밑에 슬라브를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받쳐주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요구되는 강도로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는 고소해서 작업 시 작업 발판 등으로 사용하거나 낙하물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 부재다. 그러니까 받치는 자재가 동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뒤에 뭐 사진이 나오니까 사진을 보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푸집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뭐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 거푸집이 요구하는 그런 성능이 있어요. 거푸집은 이런 성능이 있어야 돼. 첫 번째가 조립, 해체, 운반 이용하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건 이제 저기 철근 콘크리트를 거기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립이 일단 쉬워야 돼요. 조립이 힘들면은 거기서 시간 다 가고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버리죠. 그리고 콘크리트가 다 굳어서 경화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해체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해체가 잘 돼야 되는데 해체가 안 되면 이것도 어, 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층층이 이제 그 거푸집이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매 층마다 이제 그 층층이 운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운반이 용이해야 돼. 뭐 운반이 뭐 그 타워 크레인으로 운반하든 뭐 사람이 운반하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한 번 쓰고 버리면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번 쓰면 쓸수록 그 경제적인 거죠. 여러 번 쓰면 쓸수록 반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대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정밀성이 있을 것. 그 설계도에는 뭐 동그랗게 돼 있는데, 뭐 원형으로 이렇게 뭐 굴곡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거푸집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못 써먹죠. 설계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하게 돼 있는데 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럼 안 되겠죠. 설계대로 시공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 수분 등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수밀성이 있을 것. 콘크리트는 그 물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거푸집에서 그 물을 그 콘크리트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보호하지 못하고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한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경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수분이 누출되면 안 돼요. 콘크리트는 어, 물론 물이 많아도 안 되지만 적당한 물이 있어야 경화가 돼요.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사 중 고정 하중, 작업 하중, 충격, 콘크리트 측압에 견디고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지닐 것.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고정 하중이라는 것은 철근이라든가 순 콘크리트, 우리가 생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이 콘크리트가 무거워요, 굉장히. 콘크리트가 철근하고 이 하중을 다 이게 받아줘야 돼. 그리고 이제 작업자 하중이라는 거는 이제 근로자들 몸무게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뭐 장비들 공구 뭐 이런 작업 하중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바람이 불었을 때 견디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충격을 줬을 때 견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층압이라 그래서, 기둥이라든가, 벽에 콘크리트 다설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거푸집에 압력을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높으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물통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벽에다가 압력을 주죠. 높이에 따라서. 똑같은 거야, 이것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압력을 줘요. 거기에 충분히 견뎌야 돼. 이게, 거푸집이. 자, 그리고, 거푸집의 종류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푸집의 종류에는 목재 거푸집. 목재 거푸집은 이제 나무로 만든 거푸집이죠. 나무로. 예전에 합판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뭐 판재를 나무를 켜서 만든 판재를 가지고 거푸집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공장에서 합판이 나오면서 합판으로 다 거푸집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이런 걸 합판 거푸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합판 거푸집이다. 그래서 이제 뭐 목재 거푸집이나 합판 거푸집이나 나무로 만든 거는 뭐 똑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합판 거푸집이 이제 나중에 나와서 많이들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로폼 거푸집이라고 있는데 유로폼 거푸집은 파는 판재는 합판으로 내수 합판이라고 해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그런 코팅된 합판을 사용을 하는데 뒤에 고정하는 그건 철제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합판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는 이게 규격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다 유로폼 거푸집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강제 거푸집은 말 그대로 뭐 쇠로 만든 거예요. 쇠로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 뭐 지금 강제 거푸집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철판으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이 있는데 알루미늄 거푸집은 이제 강제가 무겁잖아. 철이. 예, 무거우니까 알루미늄은 좀 가벼워요. 단단하고 더. 그래서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알루미늄 비싸. 아주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아주 고층 건물들 아주 아까 얘기했죠. 반복해서 사용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이다. 그래서 이건 자재 값은 비싼데 이건 굉장히 아주 많은 횟수로 반복해서 사용을 해서 그런 비싼 거를 커버를 해요. 알루미늄 거푸집이.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플라스틱 거푸집이 많이 나와요. 아주 플라스틱 거푸집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규격화돼서 이렇게 나오고 많이 더 나오고 있어요.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제 특수 거푸집이라 해서 이제 특수한 거푸집들이 있고 와플 폼, 슬라이딩 폼, 슬립 폼, 테이블 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뒤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좌측에 나와 있는 사진이 이게 유로폼 거푸집이야. 유로폼 여기 노랗게 돼 있는 요 틀들 요거는 쇠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고 요 쇠와 쇠 사이에 여기에 보면은 요걸 연결하는 핀이 있어서 요 규격화된 요 유로폼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붙여서 핀으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건설 현장 지나다니다 많이 봤을 거야. 요게 이제 유로폼 거푸집이다. 유로폼 거푸집이에요. 요게 이제 판은 합판인데 양면을 코팅을 했어.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물 들어가면은 콘크리트에도 영향을 주고 면도 나빠지고 그래요. 콘크리트 면이 나중에 경화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거푸집을 봅시다. 이것도 뭐 노랗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철제로 만든 거야. 철제로. 여기 보면 기둥도 있고 기둥 위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동그랗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철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게 철제 거푸집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철제 거푸집이고 여기 밑에 지금 철제 스틸 서포트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동발이에요. 요게 위에 발판을 그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발판을 깔아놓고 그 밑에 이렇게 서포트로 이렇게 받쳐놓고 있죠. 요게 그 동발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요것도 동발이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진에서 좌측에 있는 요 사진, 요게 알루미늄이에요. 요게 이제 요거 하얗게 돼 있죠. 알루미늄 색깔이 이렇게 하얘요. 전체를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둥 그다음에 슬랍을 이렇게 받쳤고 밑에 이제 동바리 그 서포트라고 하는 건데 동바리로 이렇게 받쳤죠. 요 동바리를 요게 이제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요건 비싸서 이건 아주 고층에서만 사용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50층짜리다. 그럼 요걸 갖고 50회를 이제 쓰는 거야. 50층짜리 뭐 이런 건물이다. 이럴 경우에. 자, 그리고 밑에 우측 하부에 있는 것들은, 하부에 있는 요 거푸집.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도 요건 뭐 하얗고, 그렇죠. 요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아주, 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단단하고 아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거푸집이다. 이런 것들이. 자, 특수 거푸집.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특수 거푸집이라고 그랬어. 요게 이제 그 사진에 그 좌측에 있는 게 와플폼이라고 하는 거야, 와플폼. 여러분들, 그 와플 과자 있지? 와플빵. 빵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보통 요 와플 구조가 볼을, 요 하나하나의 그 격자로 된 게 이제 보 역할을 하는 거라서, 보의 두께를 좀 낮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스팬을 기른 그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이런 공법을. 그래서 요게, 김포공항의 청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요 우측에 있는 동그랗게 된 요게 굴뚝처럼 생겼죠. 이게 사실 안에는 뭐 굴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슬라이딩 폼이라고 그래. 슬라이딩 폼.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쭉 요 폼이 그 타설하면서 올라가고 타설하면서 또 올리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미끄러져 올라간다 그래서 슬라이딩 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라이딩 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요것도 슬립 폼인데 슬라이딩 폼이랑 이제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교각을 설치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슬립 폼인데 이것도 이제 또 콘크리트 타설하면 요게 그대로 또 올라가는 거야. 요거 이제 기계로 유압이나 뭘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또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렇게 생긴 게 슬립 폼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슬립폼에 작업 발판까지 아예 붙여놨죠. 일체식으로.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올라가서 여기서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측에 있는 이제 그 거푸집이 테이블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이블폼. 이거 이제 주로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로 독일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테이블처럼 생겼죠. 테이블 폼이다 이렇게 해요. 슬라브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철제로 다 되어 있고 요 동바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아주 작업하기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테이블 폼이다. 그래서 특수거푸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특수거푸집에 대해서 봤는데 이런 특수거푸집은 아까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슬립폼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 발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 발판하고 일체화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깽폼, 슬립폼, 그다음에 클라이밍 폼, 그다음에 터널 라이닝 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클라이밍 폼, 이게 이제 ACS하고 RCS가 이게 클라이밍 폼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네. 이게 가루가. 자,
사진에서 보면은 요 지금 요 여러분들 요거 뭐 아파트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시공할 때 사용한 거푸집이에요. 요게 깽폼이라 그래요. 깽폼. 전부 철제로 되어 있어요. 철제로 되어 있고 실제로 콘크리트 다설한 부분은 요 상단 부분이야. 상단 부분에 철판으로 막여진 막힌 부분이 그 상단 부분은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이고 밑에 하단 부분은 콘크리트가 이미 타설돼서 이미 굳었죠. 굳은 부분이야.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요 발판이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요 부분은 이제 근로자들이 여기서 다니면서 요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푸집 이쪽 상단 부분도 전부 그 근로자들이 직접 발판 받고 다니면서 작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은 요걸 통째로 타워 크레인으로 요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해서 위로 올려서 다시 고정하고 고정해서 전체 하나하나 분리해서 전부 올려서 다시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깽폼이고 아까 이제 슬립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요 우측에 있는 이런 그 교각을 설치하는 이런 폼이 슬립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막으로 이렇게 지금 덮여 있는 부분이 다 근로자들이 거기 이제 그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발판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건 또 유압으로 이렇게 그뭐 이렇게 올리지 위로 올려서 또 이제 계속 그 상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의 좌측 부분에 있는 사진이 이게 이제 클라이밍 폼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아마 요거는 그 ACS 폼, 오토 클라이밍 폼이라고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발판 쪽 그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게 발판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는 그 밑에 하부는 콘크리트가 이미 터져 있고 요 상부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지금 철근 작업하고 거푸집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 콘크리트가 타설이 다 끝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밑에 하부에서 유압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면을 한꺼번에 유압으로 이렇게 올려요. 한 층을. 유압으로 올려서 또 전체적으로 한 층씩 올려서 또 다스라고. 요게 이제 클라이밍 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압으로 하는 경우는 ACS, 오토 클라이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레일을 달아갖고, 그 타워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GCS 폼이다. RCS 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일 앞에다. 레일 클라이밍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터널 공사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보이죠. 벌써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현재 안 가봤어도 뭐 형태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이거 터널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여기 터널 라이닝 폼이라 그래. 요거 터널 라이닝 폼. 요거 터널 부분에 요 동그랗게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는데 요걸 라이닝이라고 그래. 터널 라이닝. 그래서 터널 라이닝을 만드는 폼이다. 그래서 터널 라이닝 폼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요거 요거 일부분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다음에 또 요거를 밑에 바퀴가 있어서 밀으면 그 다음에 레일 달려있는 바퀴가 있어 그 다음 구간으로 가서 또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있고. 자, 동발이 설명을 했죠. 받치는 게 동발이다. 자, 목재 동발이는 받치는 게 이제 나무로 된 동발이야. 예전엔 많이 썼는데, 목재가 약하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안 써요. 목재 동발이는 거의 안 쓰고, 요즘엔 뭐 또 어떤 걸 주로 쓰느냐. 파이프 서포트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제일 많이 써. 이거는 이제 쇠로 된 파이프로 된 그 동발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강관 틀 동발이라고 해서 강관 틀로, 이거 이제 그 강관 틀 비계 공사할 때 이제 다시 나올 텐데, 강관 틀로 이렇게 만드는 동발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강제 동발에는 말 그대로 철제로 뭐 엮어서 만드는 동발을 우리가
강제 동발이라 그런다. 요거 이제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 강주식 동발이 해갖고, 요거는 이제 시스템 서포트라 그래요. 보통 이제 그 이제 시스템 서포트는 그 받치는 높이가 높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해요. 굉장히 제일 안전해요, 요게. 요게 이제, 그래서 시스템 서포트가 제일 붕괴 위험도 없고 안전해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높은 데서는. 그 다음에 보동발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보처럼 양쪽에 걸어서 밑에 받치는 거 없이 사용하는 게 보동발이고, 그 다음에 웽서포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는데, 용어만 좀 아시면 되겠고, 자, 사진을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는 게 이제 파이프 서포트야. 파이프로 된 서포트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부에 있는 게 요게 시스템 서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동발이. 이게 아주 엮여서 지금 굉장히 무겁죠. 무거운 이 교량을 받치니까 굉장히 높고 또 아주 중량의 하중을 받쳐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에 우측에 있는 것도 이제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이제 시스템 서포트고, 이것도 굉장히 높죠. 높은 데 있는 걸 받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하부에 있는 거는 이제 강제 동발이. 이건 빔으로 되어 있죠. 빔, 철제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이런 동발이들이 있다. 요게 이제 보호 서포트야. 밑에 받쳐놓은 게 없죠. 그 대신 요게 이제 양쪽 그 보호에 걸쳐져서 이외에 이제 슬랍의 하중을 받아주는 거예요. 요 슬랍 하중을 받아주고 있어. 요게 이제 보호 서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이제 요 밑에 하부 부분을 통로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통로 사용할 때, 아니면 아주 높은 부분이라도 높아서, 서포트를 설치할 수 없을 때, 그때 이런 서포트를 사용해요. 보호 서포트를. 자, 이제 서포트로 사용하는 이런 강제의 사용 기준이 있는데, 여기 사람한테 보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인장 강도하고 신장률을,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고, 설사 이거를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출제를 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콘크리트 층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콘크리트에 대해서 할 때 이제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왜 지금 설명을 하냐면, 요 층압이 그 콘크리트의 압력, 측면에 걸리는 압력을 우리가 층압이라고 그러는데, 요 층압이 걸리는 게 거푸집에 걸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거푸집을 설치할 때 이 기둥이라든가 벽의 거푸집은 이걸 층압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측면에 걸리는 층압을. 그래서 층압이 과다하게 압력이 높아지면은 거푸집이 터져버리거나 거푸집이 이렇게 배가 불러서 불룩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 붕괴된다든가 이런 그 사고를 일으켜요. 그래서 콘크리트 층압은 콘크리트가 거푸집의 측면에 작용하는 하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층압으로 인해서 거푸집이 붕괴되거나 배부름 현상을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층압을 얘기를 하다 보면 콘크리트 헤드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콘크리트 헤드는 뭐냐?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 높이에 따라 층압이 증가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높이를 또 치게 되면 콘크리트 층압이 이게 점점 또 오히려 줄어들어. 줄어드는 그 경계의 높이를 콘크리트 헤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콘크리트 헤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나중에 문제가 나올는지 이것도 아마 나오기가 뭐, 시공기사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는데, 안전기사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문제집에서 한번 좀 보기로 하고, 콘크리트 헤드. 이게 왜 이렇게 층압이 저하되냐. 콘크리트를, 타서, 기둥이나 뭐 옹벽을 이렇게 타서 나가면은 밑에서 이미 조금씩 굳기 시작해요. 밑에서 조금 굳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점점 하부는 점점 일정 높이 이상 타설하면은 이게 압력이, 측면에 걸리는 압력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거푸집의 측압이, 측면에 걸리는 압력이 어떤 때 더 걸리느냐? 어떤 때? 이거는 좀 문제 잘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클수록 측압이 증가한다. 슬럼프라는 건 뭐냐면, 콘크리트의 그 질기. 물기가 어떠냐, 물기가, 물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르냐. 그러니까 슬럼프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질단 얘기야. 물이 많다는 얘기죠. 질단 얘기는.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콘크리트의 그 거푸집에 걸리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층압이 증가함. 요건 무슨 얘기냐. 물 시멘트비라는 거는 시멘트하고 물하고 양이, 어, 물의 양이, 물 시멘트가 크다는 건 물의 양이 많다는 거야. 시멘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양이 많으니까 이것도 층압이 증가, 압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물이 많을수록 커지는 거 아니까 측면에 걸리는 압력이. 그 다음에 거푸집의 투수성이 적을수록 층압이 증가. 그러니까 거푸집 면에 투수성이 적다는 거는 거푸집에서 물을 많이 빨아먹으면 물을 줄이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투수성이 이제 적다는 건 물을 그만큼 안 빨아들이니까 물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층압이 증가를 해. 그 대신 거푸집이 투수성이 많으면은 콘크리트 품질이 안 좋아져서 이거는 이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투수성이 많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벽 두께가 클수록 층압이 증가한다. 벽 두께가, 물론 벽 두께가 크니까 당연히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갈 거고, 많이 들어갈수록 층압이,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층압이 증가한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늦으면은 콘크리트가 밑에 하부에서, 뭐 점차적으로 굳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굳어가니까 층압이 이제 오히려 더 줄어든다 그랬죠. 근데 빠르면은 이미 굳어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타설하니까 층압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크리트 속에 들어있는 철근이 양이 적으면은, 철근이 많으면은 철근이 받쳐주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철근 양이 적으면은 철근이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층압이 증가하고, 부배합일수록 층압이 증가한다. 부배합이라는 건 시멘트가 좀 적을 경우, 아까도 얘기했죠. 시멘트가 적을 경우, 물이 많을 경우 층압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단위 중량이 클수록 층압이 증가한다. 이건 콘크리트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짐을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를 이제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다지지 않고 보통, 그 진동기가 있어요.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진동을 하면 굉장히 진동을 많이 주면은 이게 걸리는 압력이 커요. 커서 증가해.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온도가 이제 낮을수록 층압이 증가해. 콘크리트는 온도가 낮을수록 굳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콘크리트를 겨울철에 타설할 때는 빨리 굳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혼화제라고 하는 건데 이걸 사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을수록 굳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층압이 증가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거푸집을 전체하는 기간이 이제 전체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지, 우리가. 거푸집 이제 콘크리트가 타설해서 콘크리트가 다 굳었으면 이제 거푸집을 해체해야 되겠죠. 해체할 때 언제 해체하느냐?
기초 보호 옆 기둥 벽의 거푸집. 이건 어디야? 거푸집 이런 부분은 옆 부분이 옆에 측면. 측면에는 콘크리트가 굳으면 이렇게 측면은 하중 받을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요거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 강도 테스트를 했을 때 5메가파스칼 이상 도달했을 때는 해체해도 된다. 보통 한 2, 3일 지나면 대부분 다 5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 및 보밑 어떤 거. 이건 슬래브 밑에를 받치고 있는 거죠. 동바리로 받치고 있는 상태야. 이거는 동바리를 이걸 해체한다는 거는 동바리 받치고 있는 거를 제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받치고 있는 걸 제거를 하면은 충분한 그 구조물로서 충분한 그 강도가 나와서 구조 설계 강도 이상 나와줘야만이 되겠죠. 안 그러면 이게 그냥 뭐 그 자중이라든가 무게로 그냥 슬라브가 균열이 생기고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바리로 받쳐진 이런 밑에는 설계 강도 100% 이상 확인되었을 때, 우리가 설계 강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콘크리트의 28일 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난 다음에 28일 동안 28일 동안 굳고 난 상태, 그때 나오는 강도, 우리가 설계 강도를, 그때 나오는 강도를 가지고 설계를 해. 그래서 우리가 설계 강도는 28일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8일 동안 다 100% 이상 확인되었으니까 28일 동안 해체하면 안 돼요. 이런 데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고프집 공사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립도를 먼저 그려야 돼요. 거푸집 조립도 어떻게 조립하겠다는 걸 그려야 돼. 그래서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서 조립을 해야 된다. 조립도에는 동바리, 멍에, 부재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및 이음 방법 등을 명시해야 된다. 상세하게 조립도에다 기록을 해야 돼요. 자, 거푸집 동바리가 하부를 받치는 게 동바리라고 그랬어요. 그 동바리가 잘못되면 이제 왕창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가 커요. 그래서 거푸집 공사할 때 가장 안전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동바리 설치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동바리 등의 안전 조치를 할 때는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게 뭐냐? 위에서 굉장히 무거운 무게로 내려 누르니까 밑에 동발이 받쳤는데 밑에가 오히려 이게 오히려 밑으로 침하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침하되지 않도록 밑에 그 하부에다가 동발이 하부에다가 목재 깔목으로 받치든가 아니면 아예 콘크리트 타설해서 콘크리트 위에다가 동발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말뚝 받고 이제 그 위에서 설치하든가 이렇게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계급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해라. 계급부 상부는 구멍이 뻥 뚫린 부분에다가 동바리를 받칠 경우,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동바리를 못 받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뭘 걸쳐대고 그 위에다가 동바리 설치하는데, 그 걸쳐대는 그런 그것을 아주 견고한 거로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 그러니까 하부하고 상부 거푸집에 고정을 하고 보통 못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요.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그 하중을 완전히 지지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그 다음에 동바리 이음은 이게 높아서 이제 동바리가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지금은 시스템 동바리가 나와서 거의 이어서 사용은 안 해요. 이어서 사용 안 하고, 그리고 높은 데는 시스템 동바리로 한다 그랬어요. 또 시스템 동바리로 해서 그래야 안전하니까. 이음은 맞댄 이음이나 장부 이음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바리 강제와 강제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단단히 연결해라. 강제와 강제 사이. 그러니까 이제 동발이 예를 들어서 서포트와 서포트의 접속부는 그 핀이 있어요. 그 핀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수평 연결자라 해서 이제 그거 수평으로 보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할 때는 전용 클램프가 있어. 그런 걸 사용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걸 사용 안 하면은 그만큼 강도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 거푸집이 곡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라운드 졌다는 얘기지. 라운드 진 경우에는 버팀대를 부착 등 거푸집이 부상을 방지하기 조치를 하라. 이렇게 곡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사슬하게 되면 이렇게 떠버려요. 거푸집이 이렇게 뜬 경우가 많아요. 뜨면은 그 콘크리트가 밀려 나와서 제대로 그 형태를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뜨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동바리를 이제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준수 사항으로서 이거는 파이프 서포트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이프 서포트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개 방향으로 X축, Y축 방향으로 연결해서 휜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그 변이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 상단에 멍에를 올릴 때는 그 단단히 고정을 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8번 동바리를 사용한 파이프 서포터 이렇게 파이프 서포트에 나오죠. 파이프 서포트도 높이가 3.5m 초과한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X축, Y축 두 개 방향으로 고정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전용 클램프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서포트를 이제 아까 동발을 이어서 사용한다 그랬는데, 파이프 서포트를 가지고 이제 이어서 사용할 때는 세 개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개까지만 이어라. 이런 의미인데, 두 개, 지금은, 오히려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저걸 안 쓰고 시스템 서포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그래서 낙원도 있는 얘기인데, 혹시 모르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법일에서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 지금 이제 예전에는 강관틀을 많이 동바리를 사용했는데, 강관틀 비계로 돼 있는 거. 지금은 시스템 동바리가 개발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강관틀도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만 봐요.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 측면과 틀면의 방향, 교차 가세의 방향에 5개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해라. 이런 것들 이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한 번씩 읽어보고, 가끔, 근데 이런 거는 안 쓰는 건 시험 문제 안 내야 되는데, 가끔 이런 것도 내는 출제원님들 있어요. 자,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 강주. 조립 강주, 이제 강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거의 다 똑같죠. 내용 다 4m 초과한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개 방향으로 만들고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제 11번 드디어 이제 시스템 동바리가 나와요. 다 지금은 파이프 서포트가 안 되는 부분은 다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스템 동바리는 수평재가 있고 수직재가 있는데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딱딱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사진에서 봤듯이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세도 있는데 여기 조립도를 반드시 이건 또 조립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조립도에 따라서 수직재 및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번, 요게 또 좀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동발이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 부위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받침철물하고 수직재하고 이렇게
끼워지게 돼 있어요. 끼워지게 돼 있는데 그 끼워지는 길이가 그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요거 이제 그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그림이 없어갖고 제가 여기다 못 넣었어요. 이거 나중에 그 이제 그림을 보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동발이 사용한 목재. 목재는 거의 사용 안 된다 그랬죠. 이것도 뭐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뭐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2개 이상의 덧된 목을 대고 견고하게 한다. 그 다음에 보로 구성된 거 아까 보로 된 그게 있었죠. 이것도 그런 것들은 보이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서 보이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보와 보 사이에 수평 연결재 설치해서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한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조립 시에는 이렇게 해라.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에 이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 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고 한 번씩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여기 왜 별도로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계단은 이게 경사가 졌잖아요. 경사가 지다 보니까 이게 거푸집 설치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동바위 설치하기도 이게 경사가 져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 계단에 설치하는 거푸집 동바위는 깔판, 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워지 않도록 할 것. 요게 이제 높이도 달라지고 또 경사가 지다 보니까 깔판이나 깔목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2단 이상 하지 말아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단히 연결해라. 그 다음에 동바리는 상하 부위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동바리를 일단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것도 그런 경우에도 요게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푸집 조립 시. 지금까지 동바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거푸집 조립 시에는 그럼 어떤 요구사항이 있느냐, 준수사항이 있느냐, 거푸집 조립 시에는. 거푸집은 이제 굉장히 무겁죠. 그 다음에 장비를 사용하고 해야 돼. 그래서, 무겁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하면 떨어뜨리기도 하고 해서 다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작업할 때는 작업자 아닌 사람은, 오게 하면 출입을 금지시켜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눈비,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작업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 슬라브 작업, 보통 이제 슬라브 작업 같은 경우, 높은 데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이렇게 재료라든가 기구, 공구를 올릴 때는 달줄, 줄을 내려서 줄에다가 묶어서 올리거나, 포대에다 담아서 줄로, 끌어올려서 사용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떨어뜨리면은 낙하물로 인해서 재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그 다음에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인양 장비에 매달며 작업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라. 떨어지지 않도록 자재라든가 동바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깽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을 한 경우 준수사항. 깽폼은 아까 얘기했었죠. 깽폼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는 거 부분별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타워 크레드로 올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작업하다 보면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준수사항이 나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 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그 깽폼이 어떻게 하고 어디다가 설치할 거를 그런 것을 미리 작업자들한테 알려줘서 작업자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깽폼의 작업 발판을 출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설치할 것. 깽폼엔 깽폼 자체에다가 작업 발판을 작업 발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 발판으로 근로자가 갈 수 있도록 이동 통로를 설치를 해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깽폼의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그 깽폼을 뭐 지지하고 있는 부위가 콘크리트 부위에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핀이라든가 이런 고정 철물로 이 고정 철물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큰일 나죠. 깽폼 자체가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지지 고정. 이제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새거로 교체해라. 그 다음에 깽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깽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인양 장비라는 것은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꼭 해야지. 제대로 안 매달려 있는데 고정 철물을 해체해 버리면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깽폼 인양 시 작업 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깽폼 인양 작업을 하지 말 것. 이게 이제 그 깽폼 인양을 시작하게 되면 근로자가 다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 매달은 상태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인양 작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거기서 흔들려서 뭐 추락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를 탑승한 상태로 올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등을 조립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깽폼이나 이제 뭐 ACS폼 아까 그 특수 거푸집에서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것도 이것 이제 그런 작업하는 경우에 준수 사항이야. 조립 등의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제 이상용을 확인할 것. 미리 이제 뭐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립 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 양중, 운반 장비, 고장, 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라. 그런 얘기고, 또 그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의 콘크리트의 굳기 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거나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라. 그 다음에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 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 붕괴, 전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좀 실제로 현장을 안 봐서 이해가 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좀 읽어봐야 돼. 왜냐하면은 기사 문제들이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좀 일일이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대면 작업이 또 안 되고 또 시간도 이걸 일일이 그 수업 시간 내에 다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읽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근공사. 지금까지 이제 거푸집 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철근은 콘크리트 속에서 인장 응력을 담당하는 게 이제 철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완전히 콘크리트와 얼마나 일체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철근이 얼마만큼 힘을 많이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철근인 이런 구비 조건이 있어야 돼. 먼저 부착 강도가 그러니까 부착 강도라는 것은 콘크리트 속에서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얼마만큼 일체화 딱 부착이 돼서 일체화가 되느냐. 그래서 부착 강도가 커야만이 이게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착 강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철근은 여러분들 철근 과학서 알겠지만 마디가 있고 리브가 있어요.
이렇게 오돌오돌 튀어나온 마디하고 리리브가 있어. 그렇게 생긴 걸 우리가 이형 철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형 철근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이니까 당연히 강도와 항복점이 커야 되겠죠. 철근 강도하고. 그 다음에 연성이 크고 가공이 쉬울 것. 연성이 크다는 거는 얼마만큼 이게 철근이 조금씩 늘어나는 성질이야. 연성이 휘어지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연성이 크고 커야 되냐. 이게 이 철근 콘크리트가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조금씩 움직여요. 구조물이.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이 풍압,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그 건물이 움직였을 때 이게 조금씩 늘어난 형성질이 없으면 이게 그 건물이 쉽게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연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가공, 철근을 길이에 맞고 형태에 맞춰서 가공을 해야 되니까 가공이 쉬워야 되고, 지금은 철근 가공은 지금 웬만하면 시내 같은 경우, 시내에서 짓는 이런 건물들은 철근 가공 공장에서 가공을 해와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식저항이라 클 것, 녹슬은 그런 성질이 좀 적을 것, 이런 의미지. 부식적이라는 거는, 녹이 좀 덜 쓰는, 그러니까 녹쓰는, 녹이 빨리 안 쓰는, 이런, 그런 성질이 있을 거. 그 다음에 용접이 잘 될 것. 이제 이음을 하다 보면은, 이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음을 하기 위해서 용접이 또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철근 배군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을 해야 돼. 철근 가공할 때는 철근 가공은 아주 그 배군도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온에서 가공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밖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평상시 온도에서,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는 안 돼요. 철은 당연히 열을 가하면은 그 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열 가공은 안 돼. 그래서 상온에서 냉간 가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근 절단할 때도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 절단기를 사용해서 해야 돼요. 가공할 때는. 그 다음에 철근의 조립 순서는 이제 철근의 정착 순서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초를 설치를 하면은, 기초를 설치하면은, 기초에다가 기둥주근을 정착을 해야 돼. 기초철근에 기둥주근을 정착을 해서 기둥주근을 조립을 해요. 기둥주근을 조립하면서 또 기둥을 이제 기둥 띠근이라고 했어요. 기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가 기둥 띠근이라고 그래. 띠근을 조립을 해. 그 다음에 그 조립된 그 기둥 주근하고 띠근을 버팀으로 해서 그 벽철근을 설치해요. 옹벽 철근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거푸집을 이제 부하고 슬라브 거푸집을 설치하고 나면은 그 위에 보 주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에 들어가는 스터럽을 또 걸어서 보 주근을 이제 조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라브 바닥 철근을 조립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철근 조립이 끝나. 한 층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전선관이라든가 아니면 슬리브 기계 설비 슬리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를 다 설하게 돼요. 철근 조립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자, 철근 조립 시에 준수사항으로서는 똑바른 위치에 배치를 해서 도면에 맞게 간격을 배치를 하고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조립을 해줘야 돼요. 조립은 결속선이라고 하는 그 소철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과 철근 순 간격, 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1.25배 이상, 그 다음에 25mm 이상, 그 다음에 철근 공층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철근하고 철근 그 간격이
굵은 골재, 철근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가 보통 우리가 40mm를 쓰는데 40mm 이거보다는 1.25배 이상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왜? 이 간격이 좁으면은 이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 굵은 골재가 40mm인데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럼 이게 콘크리트가 제대로 구석구석까지 채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요 1.25배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5mm 이상. 25mm 이상. 25mm 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굵은 골재.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에 쓰는 굵은 골재는 25mm 써요. 25mm 쓰고 물론 40mm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25mm 쓰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 거푸집하고 피복 두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 25mm 이상으로 하고 대부분 굵은 골재 최대 치수 1.25배 이상 하면은 25mm 이상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 공칭 지름,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 철근 지름, 지름이 굉장히 굵은 철근을 사용했을 경우에, 22mm라든가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 철근과 철근 사이가, 1.25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이제 그 구조상도 그래요. 그 콘크리트하고 부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서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임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고이는 거야. 고여서 슬라브하고 거푸집하고 그 피복 두께를 2cm, 3cm, 3cm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임제를 쓰고 그 다음에 옹벽이라든가 기둥에는 간격제를 배치를 해요. 간격제를 배치해서 피복 두께가 정상적인 피복 두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철근은 그럼 어떻게 있느냐? 이게 안 잊고 탁탁 그렇게 공장에서 오면 좋은데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철근이 나오는 거는 보통 8m, 8m, 10m, 12m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어차피 현장에 맞춰서 철근이 슬라브라든가 보 이런데 길게 가는 데는 다 이어야 돼요. 기둥도 마찬가지고 기둥도 계속 몇 층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잇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겹치미음이 있고 겹쳐서 있는 거야. 겹쳐서. 근데 이제 D35 그러니까 35mm를 초과하는 그런 철근은, 그러니까 두꺼운 철근은 겹치 미음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35mm 이상을 이윽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철근이 더 많이 들어가요. 철근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오히려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공사비가. 그 다음에, 저걸 이어버리면은 콘크리트, 아까 얘기한 그 철근 간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은 많이 그 콘크리트 굴재보다 이게 미처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굵은 보통 22mm 여기 이제 35mm 초과하는 철근 겹치미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22mm 이상은 겹치 미음을 안 하고 기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접 이음을 해요. 앞접 이음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계적인 이음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보호 같은 데는 보호에는 이제 겹치 미음을 하기도 하지. 22mm 요 정도는 보통 22mm, 24mm 이상이다. 24mm 같은 경우는 보도 보통 앞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용접 이음이 있고 가스 앞접 이음, 기계적인 이음이 있는데 이건 뭐냐? 용접 이음은 말 그대로 용접기로 있는 거야. 용접 이음은.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앞접 이음은 가스로 철근을 그 부분을 가스로 이제 녹여서 붙여 서로. 그래서 이건 붙여가지고 순수하게 그냥 철의 강도가 나오도록 하는 거. 기계적인 이음은 커플링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있는 걸 우리가 기계적인 이음이다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굵은 철근은 대부분 다 기계적인 이음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가스 압축을 많이 했는데.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 건설 시공 시간에 다들 이제
한 번씩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두께 최소값이 있는데, 피복 두께도 마찬가지로, 아, 이게 이제 시공 시간에 또 이제 했을 텐데, 혹시, 이거는 뭐, 건설 안전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리라고 좀, 안 나왔으면 하는데, 뭐, 그냥 한번 보기만 해요. 이런 피복 두께가 이렇게, 이렇다. 이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피복 두께라는 의미만 알면 돼. 그러니까, 뭐, 철근하고 콘크리트 표면하고 그 사이의 두께를 우리가 피복 두께라고 하죠. 왜 또 피복 두께를 두는지, 왜 피복 두께를 두는지.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탄산화라든가,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철근의 온도를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피복 두께를 두죠. 그 정도만 알면 돼. 이것도 다음 시간에 콘크리트에 대해서 할 때 또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긴 시간 수고들 많았고, 아마 다음 시간엔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지 않을까 싶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